아니 진짜로 언니도 있고. 자, 첫사랑하고 낙하는 둘 다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첫사랑이라는 시 되게 좋아하는데, 낙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시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이제 생각이 좀 나겠죠?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했던 거. 첫사랑은 뭐에다가 빗대어 이야기했냐면, 겨울이 되면 눈이 막 내리잖아요. 눈이 막 내리면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예쁘게 쌓이면 그게 이제 눈꽃으로 피어나잖아. 그 눈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자, 첫사랑하고 연계되는 작품은 배를 매며라는 작품이 있고요. 첫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봐.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쪽보다 깨지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깨지니까 첫사랑이야. 그리고 항상 아련하게 마음속에 늘 항상 품게 되는 그런 첫사랑. 근데 이제 눈이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면 그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돼요. 자,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쌓이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눈이 계속 내리는데 그 얇은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눈의 도전이요. 1년을 보시면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눈이 사랑하는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 그리고 꽃을 한번 피우려고, 자, 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나뭇가지와 사랑 한번 해보려고 눈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다? 도전을 했다. 자, 의인법 일단 쓰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랬어. 않았으랴는 뭐예요? 서리법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눈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나뭇가지를 사랑하는 눈의 모습이야. 싸그락 싸그락 눈이 내리는 소리입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 의성어예요. 자, 그리고 눈이 내리면서 흩날리는 모습 있죠? 남분분, 남분분, 의태어입니다. 자, 음성상징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오늘 하는 시들은요, 현대시, 고전시 모두 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성상징어 사용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하롱하롱, 하롱하롱 음성상징어 사용됐죠? 자, 음성상징어 사용 효과. 오늘 하고 있는 것들 공통된 거 한 3개 정도 묶을 수가 있어요.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눈이 막 흩날리고 있는 모습. 지금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 올해 또 눈이 많이 왔잖아. 눈이 많이 왔고 나뭇가지에 소복하게 눈이 쫙 이렇게 있는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할 때 음성상징어 사용하는 거고, 음성상징어 자체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하롱하롱처럼 이응 이응 이렇게 리을 리을 울림소리 반복되는 거. 음성상징어의 특징은요, 반복되는 표현으로 운율감을 형성한다. 그 다음 울림소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한다. 음성상징어의 효과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설시조에서도 음성상징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조 3편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음성상징어의 사용 효과를 알아둬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했습니다. 눈꽃 한번 피우기가 한 방에 딱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미끄러지는 길을 수백 번 계속해서 나뭇가지에 도전하고 있는 눈의 모습이에요. 시련입니다. 시련. 사랑을 이루기 위한 시련. 그 다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바람이 불면 눈은 휙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는 그 사랑, 첫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 줄치세요. 햇솜 같은, 햇솜처럼 아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첫사랑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첫사랑의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 다 퍼부어 주었다. 헌신입니다. 헌신.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헌신적인 태도. 그 다음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여러분, 황홀에다 별표 치세요. 자, 마침내 그 모진 시련과 헌신을 다해서 아름답게 눈꽃을 피어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황홀의 원관념은 눈꽃입니다. 눈꽃. 눈꽃이고, 눈꽃의 뜻은 뭐라고요? 뭔가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낸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첫사랑을 눈꽃의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돼요. 첫사랑은 추상적입니다. 근데 첫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아름다운 눈꽃으로 표현을 하니까 눈이 원래 금방 녹잖아요. 첫사랑은 금방 끝납니다. 눈이 깨끗하고 순결하잖아요. 첫사랑은 깨끗하고 고귀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눈꽃은 겨울에만 피잖아. 봄 되면 쓱 녹죠. 그래서 첫사랑은 깨지고 아픈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포인트는 눈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봄이 되면 뭐가 피죠? 새싹이 돋고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은 깨져도 첫사랑의 아픈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성숙한 사랑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이 시의 줄거리야.
자, 햇솜 같은 마음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피어낸 아름다운 항어를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줄 치세요. 자, 그 가지에는 눈꽃이 피었던 자리야. 눈꽃이 피었던 그 자리가 뭐예요? 첫사랑의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눈꽃이 사라졌잖아. 다시 말해서 첫사랑의 흔적은 아픈 경험으로 남는 거야. 눈꽃이 사라지고 첫사랑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별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상처는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상처의 원관념은 봄꽃이에요. 봄꽃 적으세요 빨리빨리. 봄꽃의 원관념은 상처의 원관념은 봄꽃입니다. 이거 다른 학교에서 연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화자는 그 첫사랑이 아픈 기억을 가졌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또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사랑처럼 순수하고 뭔가 미숙하고 그리고 아련하게 가슴이 아파오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모진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난 다음에 가지에 피어난 새싹을 보세요. 그 새싹은 시련을 다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운 새싹이야. 아름다운 생명이야. 그런 것처럼 첫사랑이 끝나고 그 다음 찾아오는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된다. 자, 오늘 하는 시들의 첫 번째가 음성상징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두 번째가 역설법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역설법. 여기 보이시죠? 자, 역설적 표현 중학교 때도 쭉 정리를 했는데 역설법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개념. 첫 번째는 모순된 표현 속에 숨겨진 속뜻을 찾아라. 역설은 모순된 표현 속에 숨겨진 속뜻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순된 표현은 상처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 아름다운 상처. 그 다음 여기에서 말하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슬픔인데 여기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연기 문제에서 역설적 표현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이육사에 절정했었어요. 절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육사시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거 당연히 역설법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강철로 된 무지개. 다 역설법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현실을 강철 같은 의지로 극복하리라. 무지개는 뭐겠니?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바라는 무지개. 조국 해방입니다. 조국 해방이 강철로 만들어진 무지개가 뜬다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육사 시 자체가 강인함을 강조하는 시예요. 이 사람은. 투서로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현실을 무지개가 피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이겨나가 보리라 라는 내용의 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용운 시 출제됩니다. 1학년 과정에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윤동주, 그 다음에 이육사 이거 출제되고요. 윤동주, 이육사 이외에 백석 작가, 한용운 작가가 모든 학교 공동범이에요. 4명이야. 4명 기억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랜덤으로 정해주실 때에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시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김수영 시인의 작품을 쫙 다 그냥 시험범위에 출제하셨어요. 해화입니다. 해화. 5작품을 연계 문제로 시험에 출제를 하시고 거기에 막판에 한 작품을 더 추가하셨어.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그냥 진짜 어마무지했거든. 그러니까 창문 애들이 이를 해화 자꾸 헷갈리네. 해와 애들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거기 조금 못 미쳐가지고 많이 좀 힘들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혁신적인 걸로만 많이 갔는데 많이 입시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추세예요. 그래서 약간 입시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영우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잘 따라가시면 돼요. 창문도 마찬가지야. 창문은 수영장이 또 있잖아요.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 학교 안에서 창문 수영장 있잖아. 해와도 수영장 있고 창문도 수영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사진 봤는데 선생님 그 딸 친구 창문에서 수영장에서 막 찍은 거 사진 막 보내던데. 창문도 있어. 있어요 밖에. 있어. 쬐끄맣게 쬐끄맣게 있어요. 그 해와 수영장 그 수영장 말고 창문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미친 듯이 아주 행복하게 놀더만.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계 교재를 같이 주시면 참 좋은데 연계 교재 없이 프린트 학습지 매주 정리 잘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한용운 시인의 작품이 나와요. 한용운 시인의 작품.
글씨 안 보이면 얘기해. 자, 되게 유명한 작품 많이 있지만 우리 했던 것 중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시를 쓰신 분이요. 자, 니네한테는 별로 많이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요 시는 한용운에게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은 조국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적 진리 아니면 신적인 대상. 한용운에게 절대적 사랑의 대상에 대한 마음. 그 절대적 사랑을 위해서라면 남들은 다 자유를 좋아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복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설적인 표현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적으세요.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별이 있어야 한다네. 자, 사랑하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건 여기 있는 낙화라는 시하고 또 연계돼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별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랑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많이 성숙해 있을 것이다. 성숙한 사랑을 위한 이별이라는 뜻이에요. 자, 최소한 5개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3개 적어 놓으시고 지난번 거랑 조금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서도 했었고요. 역설법은 계속 했었습니다. 10개 정도 알아놓으시면 좋고 나올 때마다 안 나왔던 거 위주로 조금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 그 봄꽃의 모습이 눈꽃이 지고 난 다음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자, 두 번째 시 볼게요. 자, 낙화는요, 이별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자가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이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1년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지는 모습을 마치 이별하는 사람의 뒷모습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인법 쓰였고요. 가시에도 의인법, 나시에도 의인법 쓰였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멈추지 않았으리라 서리법 쓰인 것처럼 1년에서 나시에도 서리법 쓰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 서리법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이별해야 하는 순간임을 알고 깨끗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자, 1년은요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리법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봄한철은 인생으로 친다 그러면 나의 청춘, 사랑하기 좋은 때,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원관념 낙화입니다. 낙화. 자, 낙화가 지고 있는 모습은 젊은 날에 나의 사랑이 이제 막 불붙듯이 꽃이 피어났다가 꽃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분한 낙화가 떨어지고 있어. 꽃이 떨어지고 있어. 계속 점점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역설법이라고 했어요. 결별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결별이 축복인 이유는 사연에 있어요. 이렇게 결별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은 여름이 되면 녹음이 우거져요. 그 다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겠죠. 꽃이 져야만 녹음이 우거지고 녹음이 다 떨어진 자리에 가을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실을 맺기 위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희생. 나의 청춘이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이 지는 모습은 가치 있게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중요합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의미는 사연에 잘 나와 있다. 그 다음 5연 보시면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자 안녕 빠이빠이 손길을 흔드는 모습 의인법이에요. 이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꽃이 지는 모습을 이별하는 모습인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부분이야.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별의 전경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게 5연이고요. 나의 사랑, 꽃이 원관념이고요. 나의 결별, 헤어지는 것은 낙하가 원관념이고요. 센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하는 조금씩 내 영혼이 성숙해 가고 있는 모습을 뭐에다 비유했을까요? 센터에 고여있는 물에다 비유했습니다. 드시니까 지규법이고요. 표현법이 겁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전부 다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센터에 물고 있는 듯 지규법이에요. 전체적으로 의인법 쓰였다고 그랬어. 역설법도 있다 그랬어. 서리법도 있다 그랬어. 표현법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의 슬픈 른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하고 차이점이 마지막에 끝나는 연을 보시면 가연에서는 상처를 터뜨린 다로 끝났습니다. 다. 근데 다연 같은 경우는요. 끝나는 종결 표현이 연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 연에 터뜨린다 라고 평서형 종결 표현이 쓰였어요. 근데 나시에서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뭘로 끝났어요? 명사로 끝났습니다. 명사. 자, 명사로 끝나면 시가 완전히 완성되고 종결된 표현을 쓰지 않고 명사로 끝나거나 점점점으로 끝나면 여운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사형 효과, 여운이 지속되는 효과. 자, 모의고사 문제가 내신 문제가 다른 점, 암기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읽어내는 독해 연습이에요. 그래서 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과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인데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의 문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면 지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보기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잘 들어라. 모의고사 푸는 방법이야. 모의고사 딱 시험 나왔을 때 문학은 보기를 딱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작품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안 배운 작품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선지에 나와 있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계속 그 문학적인 용어들 정리해 준 것처럼 1, 2, 3, 4, 5번에 나오는 게 왼쪽 지문에 어디 있는지 빠른 속도로 지워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넉넉히 그냥 읽으면 문제 하나도 풀 수가 없어. 문제 먼저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알았죠? 문제 먼저 보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걸 지문에서 어떻게 한다? 빠른 속도로 찾아서 지워나간다. 알았죠? 문학은 보기 먼저 본다. 비문학은 보기를 나중에 보는 거고. 그리고 앞부분 앞에 있는 문제를 지금 이제 화작하고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막 섞여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순서대로 풀다 보면 마지막 한 장은 다 풀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 폭망이에요.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되고 먼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야. 앞부분에 비문학 지문 이제 2개, 3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읽었을 때 딱 봐도 자기가 자신 없을 것 같으면 맨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풀고 마지막 맨 뒷장에 나와 있는 문학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문학은 풀면 맞춥니다. 비문학은 잘 읽어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화작하고 문법하고 문학을 자신 있는 순서대로 빠르게 풀고 난 다음에 비문학의 모든 시간을 꼼꼼하게 읽는데 할애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비문학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빠작 되게 쉬운 책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배경 지식 쌓는 거. 그거 말고 그동안 기출되었던 비문학에 나왔던 비문학 정보와 개념들을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고등부 교재. 알려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시고 배경 지식을 열심히 쌓는 게 비문학에선 관건이다.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읽을 때 그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을 때 조금 그래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비문하고 온리 읽기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거 문법 암기한 거대로 푸시고 문학도 개념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지문을 선지해서 찾아 나간다. 그리고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쉬운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하기 듣기 파트는 읽고 지금 얘기한 대로 비문학에서 이제 많은 그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너무 어렵고 막 그런 정보들이 쏟아졌을 때 그게 막막한 친구들은 그래도 화작에서는 점수를 깎이시면 안 돼요. 화법하고 장문은 가장 쉽게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화작을 따로 미리부터 열심히 푸시하지 않는 이유는 잘 읽기가 잘 되는 친구들은 화작 정도의 문제에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학년 1학기에 무조건 주력해야 되는 건 문법을 완벽하게 끝낸다. 그리고 문학은 당연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2학기 과정에서 고전을 완전히 끝낸다. 그 다음 2학년 과정은 1학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가장 깊이 있게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서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언매, 그리고 이제 3학년 되면 모든 학교에서 EBS 강의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전 범위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부 과정에서 수능까지 갈 때 필요한 모든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1년 동안 끝나야 된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주력해야 하는 열심히 힘을 쏟아야 하는 거를 따지면 고3이 아닙니다. 고1 때 지금부터 열심히 1년을 달리셔야 2학년, 3학년 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보세요. 자, 43쪽 1번.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2번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삶의 의미. 첫 번째는 첫사랑의 의미, 두 번째는 이별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별을 되게 부정적으로 수용할 때가 많아요. 슬프니까, 아프니까. 하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한 거 뭐 때문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에서 가해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법 첫 번째 연 나와있죠? 멈추지 않았으랴.
그 다음 보기 잘 보라고 했습니다.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인내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눈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 황홀은요 봄꽃이 아니라 눈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내신하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그리고 학교에서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 대비 때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3쪽 나를 보세요. 자 4번에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4번이에요. 내적 충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4번이에요. 그 다음 5번 2번입니다.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가 아니고 뭐예요? 성숙해가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 그 다음 넘기세요. 성의꽃. 자 성의꽃은 채도적시 참여시입니다. 참여시. 자,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새벽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화자예요. 이 시에 화자 나옵니다. 앞에 있는 시에는 화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시에서 화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화자가 있는 시면 나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나, 저, 우리 다 됩니다. 화자가 나오면 화자가 말하는 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는 화자도 나오고 있고 화자가 시내버스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자가 있을 때 화자에 집중한다. 만약에 화자가 없는 시는 뭐에 더 집중한다? 시적 대상에 더 집중을 한다. 근데 이 시는 성의꽃과 같은 시는 화자도 나오고 화자가 대하고 있는 시적 대상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시내버스가 겨울이 되면 차창 밖의 온도와 차 안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리창에 뭐가 끼죠? 성에가 이렇게 막 낍니다. 근데 그 성에를 꽃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성에는요, 이 시내버스에 새벽부터 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하고 있는 뭐 미용사, 외판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서민들이 만들어낸 입김이야. 그들이 만들어낸 입김이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나가 시적 대상을 대하는 태도, 정서 이런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화자가 대하는 시적 대상의 태도, 정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화자의 상황이 나올 때, 화자의 상황.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자,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눈꽃이,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시를 썼을 겁니다. 두 번째는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저시를 썼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내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유리창에 비치는 성의꽃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쓴 겁니다. 시는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이걸 잘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로 뭐 알려줬어요? 표현법이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이고, 시에서 나타나는 어조가 있어. 어조, 말투. 시의 어조나 말투는요, 종결 표현이나 서술하거나 수식해주는 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시의 어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종결 표현을 잘 보시오. 종결 표현을 어떤 형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어에 나타나 있는 서술하는 의미나 또는 수식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시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말투도 중요하지만 서술하고 수식하는 그 말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힌트가 됩니다. 시어. 자,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고등부 과정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 내재적 관점으로 중학교 때 주로 많이 해석을 했잖아요. 시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거. 내재적 관점 말고 외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외재적 관점 뭐 있다고 그랬죠? 작가가 살았던 생애, 작가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이 작품을 잘 이해했으면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니? 이게 외재적 관점이잖아요. 특히나 연계 작품을 계속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작가와 관련지어서 작품 경향, 선생님이 알려준 작가의 작품 경향 나오면 그거 꼭 알아두는 거야. 작가와 제목이 큰 힌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가, 그리고 제목과 관련지어서 작품의 주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가가 살았던 생애, 작가가 살았던 시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출제되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어? 일제강점기 전후, 한국전쟁 전후, 산업화 전후, 그리고 나머지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90년대 이후 이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책에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설명이 모든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은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문학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가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시가 됐든 음문이 됐든 산문이 됐든, 그래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주제를 니네가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작품이 30개, 50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작품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다음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별로. 10개 미만이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점수 따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책을 보세요. 자, 그래서 새벽 시내버스를 탄 겁니다. 화자가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1번 찬란한 치장 줄 치세요. 자, 성의꽃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성의꽃을 빗대어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원관념은 다 성의꽃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만 역설법이고 나머지 전부 다 은유법이야. 자, 1번 찬란한 치장 성의꽃을 비유한 거. 그 다음 엄동혹한 세번 치세요. 자, 군사정권 시절 같이 민주화 운동에 함께 힘썼던 친구가 지금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엄동혹과는 화자가 생각하는 지금의 혹독한 현실을 말하는 거다. 성현이 피어나는 성의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실업자 모두 뭐야? 평범한 서민들, 소시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내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2번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요도 성의꽃.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자, 성의꽃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꽃잎알이 하나. 섬세하고도 3번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 3번 여긴 역설법이라고 했어요. 차가운데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유. 겨울에 피는 꽃이니까 차갑습니다. 근데 성의꽃은 이 차에 타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만들어낸, 서민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입김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화자가 성의꽃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막연한 한숨. 4번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만들어낸 꽃일 겁니다.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다. 5번 삶에 대한 열정이겠죠.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러 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뿜어내는 입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이거는 뭐예요? 화자가 성의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화자가 성의꽃을 대하는 태도. 정성스레, 선생님 여기 써놨습니다.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을 지우면서 거기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본다는 거야. 자, 이들의 아침 출근길에 그 시내버스의 혹독한 그 엄동혹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그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뭘까요? 연민도 느껴지고 공감도 느껴지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은 친구의 얼굴입니다. 푸석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장면 전환. 시내버스 안에 있는 성의꽃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내용이 확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것으로 모아서 친구는 지금 어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함께 했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침 새벽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안일한 자신, 안일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거 없어요. 안일한 X, 부끄러움 X. 그 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리을을 보시면 정열의 숨결이라고 그랬어. 정열이 삶의 애환일까요? 자, 쓸 자리가 여기 보여요. 자, 현실 참여시의 특징. 현실 참여시의 특징은요. 불이한 현실에 저항한다. 저항의지.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 많은 오랜 세월을 군사 정권에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현대사회. 그런 모든 군부 독재에 불합리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소시민적 근성 부정적으로 봅니다. 소시민적 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야. 예를 들면 불의를 보고 외면한다. 그 가난한이 아니라 그거였죠. 슬픔이 기쁨에게 했죠.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야? 너를 위한 기쁨이 아닌 타인을 위한 슬픔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위한 기쁨으로만 가득 찬 삶. 그게 소시민적 근성이거든. 근데 이런 소시민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 내요. 저항해야만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공동체적 유대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적 유대와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가자. 이게 참여시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현실 참여시가 나왔을 때는 특별히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항시, 참여시 번갈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에서 그래서 틀린 거 4번입니다. 벽에 부딪혀 성의꽃을 지우는 태도, 무력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의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입니다. 연민 아니면은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시를 볼까요? 문정희의 성의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낯선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지금 성의꽃을 배웠잖아요. 만약에 실전에서 낯선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책을 볼까요?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이렇게 뭔가 춥고 새벽이고 겨울이고 그러면 뭔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유리창에 피어난 황홀한 꿈? 이게 뭐지?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요. 유리창에 어리는 아름다움, 성의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황홀한 꿈의 원관념 뭐예요? 성의꽃이에요.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투명한 꽃, 이것도 성의꽃이겠죠? 들녘의 꽃을 조자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거기 쓰러지는 니르바나 모를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밑에 남을 때 딱 주잖아요. 딱 보니까 뭔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어쩌고 나와 있어. 다시 말해서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도 성의꽃을 말하는 거다. 제목이 성의꽃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성의꽃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갖다 놓았을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걸 누가 만들었을까?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허긴 사람도 그렇지. 자, 성의꽃을 보고 이 사람이 느낀 점.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자, 아까 얘기했던 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키워낸 아름다운 성의꽃처럼 인생에서도 시련을 견뎌낸 다음에 아름다운 뭔가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새하의 심과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슬픈 향기, 여기 역설법도 쓰였겠죠? 역설법도 쓰였고 서리법도 쓰였습니다.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 뭔가 불교적인 용어를 섞어서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시와 보기 모두 성의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현실이라고 했는데 보기에서는 절망적인 사회현실이 없고요. 왼쪽에서는 아까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 친구에서 절망적인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4번이요. 자, 그 다음 시조 보세요.